자, 이제 고구려 얘기 끝났으니까 발의 얘기 시작하기 전 동시에 그 거대한 판 위에서 뛰어다녔던 또 다른 플레이어 백제와 신라 차례예요. 근데 이 두 나라를 한반도 끝에서 조용히 싸우던 작은 나라들로 보면 이야기가 너무 심심해집니다.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이둘이 요서 하북 한반도 일본 열도 이 거대한 지도 전체를 누비던 강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냥 한국사 수업이 아니라 완전 동아시아 대영지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제의 탄생 온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려온 거임. 백제가 시작된 배경은 흔히 온조가 형 비류랑 싸우고 내려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들리죠? 근데 이건 너무 귀여운 버전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더 전략적인 이동이었습니다. 부여 고구려의 전사그룹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바다와 얽혀있는 더 큰 판에서 새로운 국가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고요? 북쪽은 이미 고구려가 자리 잡고 있고 동쪽엔 산지 많고 서쪽과 남쪽은 바다 대륙 항로 평지 오히려 남서쪽이 더 월드맵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조는 여기가 지리적으로 딱 맞다. 이걸 알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제의 초창기 해상 네트워크가 핵심이었다. 백제는 처음부터 그냥 돌집 짓고 농사 짓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백제의 시작은 강바다 무역이었습니다. 요서 중국 동북부 해안가 한성 백제 초기 수도는 배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은 거리였고 이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상 교역로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는 출발선부터 해상 강국 모드 온. 해상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교역 잘해서 부자됨 이게 아니라 외교, 군사, 문화까지 전부 바다를 통해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나중에 일본 초기 국가 발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죠. 근초고왕 시기 백제의 전성기, 그냥 치트키 시대였음. 자, 이제 백제 얘기에서 가장 재밌는 구간. 근초고왕 등장.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야, 좀 만나자 하면서 치고받던 시절인데 근초고왕은 단순히 영토 확장만 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대륙 루트를 장악하려고 움직였어요. 고구려 공격, 마한 완전 흡수, 외계 해상 세력과 동맹, 중국 남조와 외교, 심지어 요서 진출 기록까지 있음. 정설에서는 요서 진출, 과장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아니, 그게 더 자연스러움. 그렇습니다. 왜냐면 백제는 원래 바다를 장악한 나라였거든요. 백제가 요서에 영향력을 가졌다는 기록은 해상국가 백제의 구조와 완벽하게 맞습니다. 백제의 문화 섬세함의 끝판왕 외교력도 미쳤다. 백제 문화는 정말 섬세풀이입니다. 고구려가 말 타고 창 던지는 파워형이라면 백제는 예술, 기술, 건축, 불상 같은 문화적 세련미가 대륙에서도 인정받았죠. 당나라, 일본, 외계 해상 세력, 남조 국가들이 백제를 문화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건 그만큼 백제가 지식기술 문물에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가 그대로 일본 아스카 문화의 기본 틀이 됩니다. 백제 장인들은 도레인으로 불리며 일본 초기 궁궐 사찰 회화 금속 공예를 직접 만들어준 사람들입니다. 즉, 백제가 일본 고대 국가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백제의 위기 한성 함락은 그냥 도시 하나 잃은 게 아니라 전략 거점 상실. 백제 최대 사건 한성 함락. 정설에서는 고구려 장수가 내려와서 백제 공격 한성 함락.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죠. 근데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이 사건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한성이 단순히 수도가 아니라 백제 해상 육상 네트워크의 허브였기 때문이에요. 한성을 잃었다. 대륙 요서와의 연결 약화, 바다 루트 통합력 약화, 대외 무역 통제력 약화, 내부 교통망 붕괴, 전략적 영향권 거의 반토막. 백제의 타격은 그냥 수도를 빼앗긴 게 아니라 국가의 네트워크 중심축을 뽑힌 셈이었습니다. 이제 백제는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천도하면서 내부 시스템을 다시 짜야 했죠. 웅진시대 백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순간 한성을 잃은 뒤 백제는 아, 끝났네 이러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웅진공주로 천도한 뒤 백제는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변해요. 왜냐면 웅진은 내륙 깊숙이 있지만
강줄기를 따라 바다와 연결되고 방어선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백제가 리셋되고 처음으로 방어 해상 외교를 다시 결합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웅진시대 백제는 작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촘촘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비시대 백제의 르네상스 미적 감각 폭발기. 사비 부여 천도로 넘어오면 백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사비시대 백제는 예술, 불교, 건축, 사상, 외교 모든 면에서 절정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제의 르네상스. 정설에서도 사비시대 백제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이 시기의 백제가 동아시아 문명권의 정중앙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남조와 활발한 교류, 요서 하복 해안 루트 유지, 외계 일본 열도와 밀접한 문화 교류, 불교 조각 사찰 탑 기술이 대륙으로 재유출. 그야말로 백제식 감각이 동아시아 전체를 휩쓴 시기였어요. 백제 멸망, 이건 전쟁이라기보다 국제 정세가 무너진 것에 가깝다. 드디어 큰 사건. 백제 멸망. 정설에서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 백제 멸망. 이렇게 말하죠. 근데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유는 단지 군사력이 밀려서가 아니라 백제가 가지고 있던 해상 대륙 네트워크가 동시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성 함락 이후 백제의 대륙 루트는 축소되었고 사비시대는 화려했지만 외교 군사적으로 고립이 커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나라가 직할 해상 루트를 개척하고 신라가 남에서 압박하면서 백제는 대륙과 바다를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쟁 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백제는 버텼어요. 황산벌에서 개백이 우린 끝까지 싸운다 하고 외친 이유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망하지만 품위를 남긴다는 결의였죠. 신라. 생각보다 훨씬 국제적이고 훨씬 넓은 무대를 가진 나라. 신라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조용하고 한반도 동남쪽에 고립돼 있고 산 많은 나라. 이런 이미지 많지만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 신라는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신라는 동아시아 국제전의 핵심 플레이어, 해상 교역의 중심지, 고구려 백제와는 다른 방식의 확장 전략을 쓴 실용주의 국가. 쉽게 말하면 신라는 머리 잘 쓰는 나라였습니다. 신라의 탄생 그냥 산골 국가가 아님. 신라는 지난 소국들의 연합이라고 배우지만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신라의 출발 자체가 동해를 통한 북방 루트, 남해를 통한 외계 해상 세력, 내륙 소국의 연합, 북방계 피가 섞인 지배층, 이런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신라는 태생부터 국제적이었어요. 특히 동해 루트는 신라의 비밀 병기였는데 이 루트는 신라를 북쪽 흑수말갈 여진계 세력과 연결했고 서쪽 고구려 백제와 다른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만들게 합니다. 신라의 성장 그냥 성장, 완전 실용주의 국가였음. 신라는 확장을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싸움만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동맹 조공 혼인 문화 교류 해상 교역 이런 방식을 통해 세력을 넓혔어요. 고구려 백제가 둘 다 우리 중심으로 오라 하고 외쳤다면 신라는 아 누가 강해? 거기랑 팀 먹자 이런 느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나당 동맹. 이 동맹은 지금도 논쟁이 많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거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 보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갖지 못한 방대한 국제 해상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당나라와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삼국통일 이걸 한반도 통일로만 보면 반쪽짜리 해석. 우리가 알던 삼국통일은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정복하고 한반도를 통일했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이걸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봅니다. 당나라가 왜 고구려 백제를 밀어붙였을까요? 왜 신라는 그 사이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신라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중심을 읽었고 해상 육상 네트워크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았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의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가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하려 할 때 동남해의 키를 쥐고 있던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당과 손을 잡은 것이고 그 전략 덕분에 신라는 백제 고구려가 사라지며 생긴 거대한 공백을 대신 차지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으로 이겼다가 아니고 국제관계를 가장 잘 이해한 나라가 결국 살아남았다는 것. 신라 후기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가 된 나라. 신라는 통일 이후 단순히 한반도 남쪽 왕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의 해상 무역 허브가 됩니다. 신라는 당나라 일본 동남아까지 해상로를 직접 연결하며 문물을 재수출하고 문화와 기술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신라 귀족사회의 화려함, 월지의 물빛, 황룡사 불국사의 건축미 모두 국제무역으로 만들어진 번영의 결과였죠.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신라가 대륙과 해상으로 동시에 뻗은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 네트워크 국가라고 봅니다. 엔딩 나레이션. 백제와 신라. 두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국제적인 나라였어요. 대륙 전체와 연결되고 바다를 가로지르며 동아시아 문명의 큰 흐름 속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약한 나라들. 역사를 좁게 보면 이 둘은 그냥 한반도에서 싸우던 이웃 국가지만 넓게 보면 대륙 해상 복합 네트워크를 운영하던 동아시아의 실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고구려 시즌2 발해와 통일신라 이후 동아시아 판도에 대해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역사 여행 다음 회차 바로 이어집니다.